제목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내려갈게요. 네, 양지영 박사과정님의 발표는 부동산 프롭테크 혁신 사례, 해외 지속 가능 사례 중심으로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박사과정 양지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부동산 프롭테크 혁신 사례 해외 지속 가능 사례를 중심으로입니다. 제가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 범위 및 방법, 그리고 이론적 논의에서는 국내외 스마트 건설 기술 현황, 그리고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의 필요성,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분석 자료 및 방법에서는 제가 선택한 강소기업 내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분석 결과 및 결론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 분야에서 모든 곳에 도입되고 첨단 기술이 모든 분야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술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도 첨단 부동산 분야도 이제 첨단 기술을 접목한 프롭테크가 확산되어 디지털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세계 AI 시장 규모입니다. 마켓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89억 달러였던 AI 시장 규모가 2022년 869억 달러, 그리고 2026년에는 3,095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2026년에 약 10.7배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국내 AI 시장을 보면 오른쪽에 IDC 리포트를 보시면 2023년 예정으로 2조 6,126억 원이 예정되고 있는데 2027년 전망으로는 4조 4,63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70% 이상 증가한 규모인데요. 약 4년 동안 70%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 반해서 건설 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약간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2018년 국토부에서는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2022년에는 에스컨스트럭션 2030을 발표해서 건설 분야의 디지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국토부에서 2030 디지털 선진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 그 일환으로 스마트 건설 강소기업 20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BIM, OSC, 그리고 AI, ICT,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같은 기술들을 보유한 기업들로 이 선정된 기업들 중에서 가반 이상이 안전과 관련된 분야가 많았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LH 철근 누락 사고와 강주 붕괴 사고 등으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기업들이 건설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아래 테이블을 보시면 2022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과 제2유형을 나타냈는데요. 건설 산업 사망자 수가 2022년에 총 34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이 중 50억 원 미만의 사업장에서 66%에 해당하는 226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유형으로는 떨어짐, 무너짐, 그리고 끼임, 부딪힘, 물건에 맞음 등의 제2유형이 있었는데 떨어짐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저는 앞으로 국내외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현황과 사례에 대해서 분석하고 2022년 국토부 선정 스마트 건설 기술 강소기업 4곳의 사례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제가 선정한 기업은 10-11, 상군, 플럭시티, MFR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에 대한 기대 효과와 지원 방안 및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외 스마트 건설 기술 현황입니다. 건설 분야에도 AI 기술이 도입되고 그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 건설 기술의 현황은 미국과 유럽, 일본에 비해 2.6년, 2.5년, 1년 정도의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는 이미 스마트 기술 정책을 미리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경우 BIM, IoT,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스마트 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컨스트럭션 2025 정책을 펼치며 건설 사업의 스마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아이컨스트럭션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며 생산 인력의 건설업 기피와 전문 인력 감소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컨스트럭션 2.1 정책으로 건설 자동화 및 무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현황과 그 나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기술을 먼저 도입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경우는 2018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을 제시했고요. 국내에서는. 그리고 2022년은 S-컨스트럭션 2030 정책을 건설 과정의 디지털 및 자동화 추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스마트 건설 기술을 보면 미국의 경우 겐슬러는 실감형 미디어, AR, VR 같은 디지털 트윈 모형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 리모델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켄세케이는 BIM, GIS, AI를 이용하여 에너지 활용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이컴은 AI 기반과 웹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 건설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 건설 기술은 제가 선택한 20곳의 기업들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유는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우선 건설 전문 인력의 고령화입니다. 타 사업에 비해서 그 숙련된 인력의 고령화 빠르게 진행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출산 문제 때문에 그 인력난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건설업에 대한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 cap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의 경우에는 전문 지식의 자동화 무인화를 추진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입의 필요성은 시설물 노후화 및 안전성 관리입니다. 현재 건설 안전 사망자가 전체 사고의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1년 국토안전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시설물 노후화 개수는 2020년 기준 25,000개에서 10년 후에는 66,000개, 그리고 20년 이후에는 11만 4천 개 정도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시설물 노후 관리를 위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의 경우에는 로봇을 이용해서 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필요성의 이유는 관리 및 감독의 효율성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공사 현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 폐기물이 전체 폐기물의 4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의 경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 현장 기술을 도입해서 비용 절감을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증가의 이유로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필요한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7년 맥킨지의 자료인데요. 생산성 지수를 보면은 건설업이 1로 나타나고 모든 산업의 전체 평균의 성장률은 2.7인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건설업의 경우 AI 기술을 활용하면은 30에서 115%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건설 분야에서 AI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다양한 사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한국의 기술의 경우에는
단계인데요. 이런 아래 테이블과 같은 기술들의 고도함의 체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너러티브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 건설 현장에서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 다양한 모델을 자동으로 검색해주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프로그램인데 이 경우는 앞으로 설명한 10.11의 케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적 유지 관리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관리자에게 통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설명한 플럭시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공기 지연, 자원 수입량 등을 예측해서 프로젝트 진행 및 일정을 조율하고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앞으로 설명할 상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 가이던스, 머신 컨트롤 같은 건설 장비를 활용하여 시공 비용을 절약하고 프로젝트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MFR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인공지능 강화 드론 같은 기술이 적극 도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10.11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왼쪽에 4개, 위아래로 4개 10.11의 빌드 화면이고요. 오른쪽 2개 위아래 화면은 빌드 N이라는 화면입니다. 왼쪽의 경우에는 IT 기술을 도입한 건설 설계 컨스트럭션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건설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기존에 5일 정도 걸리는 건설 작업을 30분 내에 바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방문해서 한번 봤는데요. 30분 이내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뿐 아니라 각 해당하는 그 호수마다 일조량과 조망권을 바로 표시해 줄 수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실례로 부강 5구역에서 그 기존 건축 사무소보다 100여 세대가 증가하는 안을 제시해서 5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게 모듈화 사업인데 이거는 탈 현장 건설 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건축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조립만 하게 진행하는 건데요. 이 경우 공사 지역에서 소음이나 분진,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의 균이나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표준화된 건축 모듈로 제작하기 때문에 제품이 균질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회사입니다. 상분인데 이 기업은 기업 현장 수요 DB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고요. 건설 영역에 존재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집약해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시간이랑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기존 의사결정 시간을 최대 50%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회사입니다. 플럭시티인데 디지털 트윈 3차원 공간 정보 기반 비대면 원격 통합 운영 플랫폼 제공 회사입니다. 왼쪽 화면에서는 통합 솔루션 화면인데 이 경우에는 3D로 구현된 환경에서 이 모든 걸 시각화하기 때문에 신화물이나 이런 보안, 에너지 네트워크, 환경 시스템들을 바로 시각화되고 바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면은 융합보안 관제인데요. 3D로 구현된 환경에서 공정을 시각화하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위험 요소를 예측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인데 산업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서 안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회사입니다. 마지막 회사는 MFR입니다. 건설 현장 필드 로봇 전문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숙련된 전문 인력의 노하우를 인공지능 데이터에 삽입을 해서 그 데이터를 로봇에다가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데이터를 로봇이 인지를 해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 이런 사람이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이런 업무들을 대신 로봇이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건설 산업에 어려움이 각인되고 있는데 이런 로봇 기술의 도입으로 산업재해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산재에서 떨어짐 사고가 60%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런 로봇을 이용한다면 산재를 급격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분석 결과입니다. 앞에서 봤던 네 가지 회사, 1011, 상준, 플럭시티, MFR은 각각의 방법으로 스마트 기술을 건설 기술에 도입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며 인건비를 절감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속적인 스마트 건설 기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유사 기술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많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결론입니다. 4차 산업 도입으로 건설업 분야에도 스마트 건설 기술이 건설 산업 내부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설계 및 시공 단계의 최적화 및 효율화를 위해 나라별로 다양한 첨단 기술 도입 정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초창기 단계라 기술 경제 우위를 위해서는 고도화가 필요하고 이런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실증적 측면으로서는 스마트 건설 기술 전문 인력의 지속적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점차 고령화되는 상호 사회에서 부동산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식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는 현장화 및 자동화를 위한 지능형 건설 로봇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인식적 측면입니다. AI가 개발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건설 현장 기술이라는 건설업 종사자들의 인식 변화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정책적 측면입니다. 우선 건설 산업 스마트 기술 전문 인력 육성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및 스마트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인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규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민주, 송범준 석박사 통합과정 팀의 부동산 중개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한국 및 해외 공인중개사법 비교 연구 싱가포르와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입니다. 네. 발표는 앞선 발표와 같이 한 15분 정도 내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맞이해 주시죠. 네, 그러면 네. 저희 일단 목차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연구 배경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1960년대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이제 한국이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대규모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집을 구해야 되니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었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 부동산이 저희 한국 국민의 주요 자산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국가 경제의 중요 이슈로 이제 부상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 저희 가계자산의 비금융 자산, 부동산이 포함한 저희 가계금융자산을 보시면 64.4%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의 중요성 증대와 함께 이제 법률 및 제도가 마련돼서 공인중개사법이 이제 제정되고 이에 따라 더 시간이 지나면서 법과 제도적인 개선도 이루어지고 규제 강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전세 사기를 비롯한 도덕적 해이 이슈나 굉장히 부동산 중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뭐 전세 사기를 비롯한 그런 각종 위법 행위들로 인해서 저희가 좀 이슈가 많았던 점에 착안해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런 도덕적 해이나 모럴 해저드 이슈를 조금 줄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으로부터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부동산 법이나 제도와 관련해서 한번 다른 해외 모델 정책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싱가포르와 호주의 퀸즐랜드를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대선 때나 총선 때마다 종종 정치인들이 언급을 하면서 주택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을 싱가포르 모델을 한번 따라해보자 이런 식으로 언급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이제 찾아보았더니 보통 싱가포르가 자가 소유율이 국민의 한 9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이게 굉장히 대조적이다라는 말도 많이 하고 이제 싱가포르의 어떤 취득세라던가 재산세 이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정작 싱가포르의 어떤 공인중개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은 공인중개와 관련된 법에 대한 연구나 보고서 등은 적은 점을 참관을 했습니다. 또 싱가포르의 어떤 공인중개업계의 특징 중 하나가 CEA라는 그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중개업 관리도 하고 규제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저희와 조금 다른 점이라 이런 부분을 비교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싱가포르를 선정하게 되었고 호주 퀸즐랜드의 경우는 한국과는 법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법 논문이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한국은 대륙법을 따르는데 이제 호주는 전반적으로 영미법을 따른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퀸즐랜드주 같은 경우는 호주의 이제 여러 주 중에 한인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는 주이자 특이하게 대륙법을 따르는 저희 나라와 법 체계가 비슷한 그런 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중개업 같은 경우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주정부 자체에서 대행을 하다 보니 이런 점들과 함께 또 물론 법적으로 정부의 규제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봤을 때 시장의 참여자들, 구성원들에 의해서 자발적인 자정작용을 잘 한다는 점에 저희가 한국과도 비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 퀸즐랜드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목적은 한국의 이제 부동산 중개사법이나 중개업계 체계 개선을 위해서 퀸즐랜드나 싱가포르의 좀 접근 방식이나 시스템을 좀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해보자는 게 저희 연구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연구 방법은 비교 연구를 이제 수행을 했는데요. 싱가포르나 호주의 퀸즐랜드 공인중개사법을 비교를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보통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나 규제 방법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저희가 일단 전반적으로 각 나라들의 어떤 중개업의 이제 규제나 법률 그리고 발전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비교 연구다 보니까 이제 표를 좀 많이 만들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구성을 했는데 이걸 다 읽기에는 너무 피곤하실 테니 제가 주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고려시대부터 객주라고 불리는 지금의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죠. 이 사람들의 등장을 시작으로 거간이라는 중개활동 명칭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이제 복덕방의 형태로 점점 발전을 했다는 양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저희가 금융허브로 잘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저희보다 늦게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법률이나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딱히 커다란 규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인터뷰를 하나 찾아봤었는데 이 당시 1990년대에서 2000년대 부동산 중개협회를 지냈던 미스터 제프리 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게 길에 가는 아무나 잡고 이 사람을 파트타임 중개인이나 중개업자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규제가 많이 없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싱가포르 인구가 약 500만 명 정도 되는데 연간 7만 건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만큼 금융허브로 이제 발전을 했던 양상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마땅히 없으니 굉장히 피해 사례가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를 이제 싱가포르 정부도 인지를 하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거를 완전 환경을 바꿔보자 하면서 실무 그룹을 구성해서 새로운 이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업계의 피드백과 함께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나 새로운 이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착안을 해서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 이후에 CEA라는 이제 국가기관과 함께 법률 이름으로 Estate Agent Act 2010 법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업계의 안정성을 꾀하게 됩니다. 그리고 퀸즐랜드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여기는 조금 특이한 게 법보다 협회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보이시는 REIQ라는 이제 기관이 먼저 설립이 됐는데, 이때부터 부동산 시장업계 참여자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업계를 조금 관리를 하고 본인들이 자정작용을 하면서 부동산 업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퀸즐랜드도 싱가포르랑 비슷하게 1990년대 후반에 이제 파운더 2000라는 이제 명시적인 법률을 이제 제정을 하고, 이후에 OFT라는 이제 기관을 만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좀 관리를 하고 이제 규제를 하는 그런 이제 관청을 만들었고요. 이후에 이제 관련된 법률도 개정을 하면서 쭉 본인들 나라의 이제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잘 관리하고 감독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아까 나왔던 싱가포르의 CEA나 아니면은 퀸즐랜드 OFT 같은 것들을 저희 한국의 국토부나 다른 기관과 함께 또 비교를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부동산 중개업 위법행위라는 부분을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 한국과 싱가포르 그 다음에 퀸즐랜드의 법률 문서를 다 본 다음 저희가 세부사항 카테고리로 이렇게 4가지를 나눠놓았습니다. 보시면 업무 제한이나 자격 및 등록, 특별한 금지 행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내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표기가 이제 표현이 조금 명시적으로 다른 뿐이지 큰 차이는 없고, 기타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나라의 어떤 부동산 환경의 약간 특징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한국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 교란 행위라던가 투기 조작 행위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명시를 한 부분이 있는 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등록되어 있는 고용된 사람인지를 조금 위주로 많이 보고,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들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싱가포르가 외국인 투자자들도 꽤 많은 편이기 때문에 자금 세탁과 관련된 법도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잡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들도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퀸즐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 경매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격 결정에 대해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움을 주고자 할 때 공인중개사가 의도적으로 이제 정보를 숨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보 제공에 있어서 좀 강하게 규제를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살펴봤던 부분이 자격 요건이나 자격 갱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자격 시험이나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한국이나 싱가포르, 퀸즐랜드 모두 비슷하긴 합니다. 일단 자격 요건이 되면 교육을 일단 받고 시험을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조금 차이점이나 특이한 점 부분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퀸즐랜드는 자격 시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또 라이선스와 증서를 조금 다르게 이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증서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의 중개보조원 이런 분들에게 이제 맞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서 이제 과목만 잘 수료를 하고 수료증을 받으면은 바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으로만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기관의 허락이나 심사 이런 걸 이제 맡게 되는데, 조금 특이한 게 퀸즐랜드는 공인중개사라고만 하지 않고 경매사, 주택관리사, 재산관리사, 공인중개사 이렇게 좀 중개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세부적으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들을 수 있는 교육의 과목이라던가 아니면은 심사를 하는데 여겨지는 요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서 이런 부분에 좀 전문성을 많이 강조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까다로운 과정을 요구를 하는데, 일단 RES라는 그 교육 과정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과정을 다 들었다고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교육 과정에서 좀 높은 성적을 받아야 이 시험을 볼 수가 있는 자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공인중개사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RES 교육을 한번 통과를 했다고 저희가 이제 그냥 시험 보는 걸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유효 기간이 2년씩 있어요. 그래서 그 2년 안에 꼭 시험을 봐야 다시 이제 교육을 듣지 않고도 이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국과 퀸즐랜드의 부동산 중개보조원 그리고 싱가포르의 중개업계에 종사하는 시장 참여자들을 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싱가포르는 중개보조원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중개업체와 중개인만이 유일한 시장 참여자 중에 일부분인데요. 중개업체는 이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중개인도 중개인은 저런 이제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서술을 해두었습니다. 일단 한국과 퀸즐랜드 왼쪽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중개보조원이 굉장히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개보조원들이 뭔가 거래 사고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공인중개사와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조사하면서 이제 발견했던 게 중개보조원이 뭔가 거래 사기라던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연계된 공인중개사에게 굉장히 일부분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퀸즐랜드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서 권한이 상대적으로 넓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신에 고용주인 공인중개사에게 굉장히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고 실제로 그런 처벌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와 한국을 조금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CEA라는 국가기관이 굉장히 강력하다 보니까 이들이 퍼블릭 레지스터라는 그 기능이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보시면 이 등록된 공인중개업체와 공인중개인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은 기능 및 시스템의 등록 확인, 영업 중지, 자격 취소 조회 요거는 저희 CEA 퍼블릭 레지스터뿐만 아니라 저희 한국의 국가공간정보 포털이라는 곳에서도 저희도 이제 중개업체나 중개인에 대한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점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징계 이력을 좀 조회할 수 있다던가 수상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던가 그리고 조금 더 특이했던 게 거래 이력까지 조회를 이제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는데 조금 주요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그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규제하는 국가기관과 그리고 이제 각국의 중개협회에 대한 비교를 이제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싱가포르, 퀸즐랜드 모두 저렇게 써져 있는 국토교통부나 CA, OFT라는 기관들이 이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합니다. 라이선스 관리나 국제비 표준화는 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특이한 것이 싱가포르는 CE라는 기관 자체에서 이제 불만을 접수한 다음에 이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직접 처벌이나 이제 징계를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행위에 따라서 단계를 4-5개 정도 나눠서 그런 처벌 강도를 다 나누고 이제 직접 수사권과 이제 징계를 부여하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퀸즐랜드 같은 경우는 OFT라는 이제 기관에서 이런 부동산을 감독하고 관리를 하는데 조금 특이한 것이 이 기관은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업계의 산업 분야도 같이 규제를 해서 저희 한국이나 싱가포르와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으로 감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 협회도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싱가포르의 IEA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 공인중개사협회랑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최근에는 이제 프로테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이제 커지게 되면서 AI라던가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그런 다른 업계 전문가들과 정보 공유를 해보고 그런 이제 테크 서비스를 좀 더 중개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트워킹 자리나 프로그램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같은 경우도 이 협회 자체가 105년씩이나 되는 긴 역사를 자랑하다 보니까 이 역시도 자체적으로 이제 공인중개사들을 계속 교육을 한다던가 또 활발한 웨비나나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해서 네트워킹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데 싱가포르랑 조금 다른 점은 이제 호주 자체 내에서 있는 공인중개사들과 이 공인중개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이제 학생들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그런 멘토링이라던가 아니면은 런치 세미나 같은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주목을 했던 게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이제 최근에 윤리 강령을 좀 제대로 제정해보자라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보았어서 강제성이 있는 싱가포르의 윤리 강령과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그 싱가포르 윤리 강령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세부 항목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논문에도 더 자세히 써놓긴 했는데 이 화면 공간상 다 담지는 못해서 그냥 간단하게 주안점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강제성도 없고 기본적인 이제 태도나 행동 이런 기본 원칙을 위주로만 이제 했다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뭐 윤리 강령을 뭐 제정한다거나 할 때 싱가포르의 어떤 그런 윤리 강령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제 아무래도 강제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처벌 수위 같은 것도 다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한다면 분명 더 좋은 싱가포르가 전에 이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라던가 이런 것들을 참고했던 걸 고려해서 네, 저희도 그런 더 나은 이제 윤리 강령을 제정을 하고 더 이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 파트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한국과 싱가포르, 호주의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법과 제도를 비교 분석해서 좀 차이점이나 시사점을 도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싱가포르는 중개보조원 제도가 없지만 CA라는 국가기관이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하면서 중개업체나 중개인을 규제해서 시장의 이제 투명성이나 안정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봤고 호주와 같은 경우는 법과 정부가 분명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제 그 시장 참여자인 중개업자들 그리고 중개인들 자체적으로 이제 사회 규범을 정해서 자정작용을 한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양쪽 다 다른 이제 비교 영상을 띄지만 그 부분에서 각각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비교 연구를 수행한 만큼 아무래도 실증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은 하지 못했다 보니 앞으로 저희가 더 시간을 내고 이제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 논문 관련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